동아시아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춘추 전국시대 얘기를 했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 통일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진나라. 진나라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였다. 그 통일의 군주는 진시황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진의 통일 배경 우리 저번에 했어요. 이거는 진나라의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나라가 그 많은 제자 백가 중에 법가 사상을 중용했고 이걸 통해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 부국 강병은 나라가 부유하고 병사들이 강하다, 뭐 그런 뜻이야. 자,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통일을 해요. 통일한 이후에도 진나라의 정책은 법가 사상을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 먼저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뭐 주왕이라고 했었지 내가. 그냥 그 춘추전국 시대는 제후들이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황제라는 왕 중의 왕,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왕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하늘의 명을 받는 황제가 됩니다. 황제의 칭호를 썼고 전국에 9년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9년제는 앞서 했듯이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시행된 것으로 지방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어요. 자, 그리고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화폐나 이 문자 이런 게 다 달랐거든. 서로 안 맞아. 근데 중국을 이제 하나로 통일을 했으니 이거를 다 합쳐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상업도 활발해질 것이고 뭐 문자나 도량형 이런 것도 다 통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도량형은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킬로그램, 뭐 미터 뭐 이런 거 도량형 그런 걸 다 통일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망을 정비. 중국 곳곳에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어요. 다음 사상을 통제합니다. 사상을 통제해서 법가 외에는 다른 사상은 금지해. 특히 법가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유가 사상가들을 탄압해서 그 유학자들하고 그 유학 관련 서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유교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유학자들은 생매장해버리는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은 이 법가로 통일을 하겠다 한 거죠. 또 진시황은 그 북방에 있는 흉노에 대해서 되게 위협을 많이 느꼈고 흉노를 견제하려 했어요. 특히 북쪽에 지금도 우리가 중국의 상징적인 그 랜드마크 중 하나죠.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를 견제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쌓은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어쨌건 진시황의 이런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정책들을 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법으로 말 안 들으면 처벌하고 그리고 또 대규모 토목공사에 막 강제 동원하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는 급격하게 붕괴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엄격한 법가 정치와 또 토목공사 때문이다. 결국 당시 진시황한테 끌려서 가서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됐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진승오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가지고 원래 당도하라는 날보다 좀 며칠 늦게 도착했어요. 공사 현장에. 근데
처벌을 받게 된 거야. 너무 억울하지. 홍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늦었는데. 근데 진나라는 강력한 법 정치니까, 법가 정치니까 법을 어겼으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어. 결국 이 진승과 오광은 이거 뭐냐? 진승과 오광은 이렇게 처벌받으나 저렇게 처벌받으나 똑같아 해가지고 농민 반란을 일으킨다.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 안 없어지지 이거? 어떻게 없어지? 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의 성립은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 고조가 건국을 했고 라이벌 항우의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합니다. 한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한족, 뭐 한자 하는 그 한이에요. 한나라에는 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고조는 진시황 때의 강력한 법치가 결국에는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해서 법치를 완화시켜줍니다. 법치는 안 돼. 좀 이제 우리는 좀 편하게 살자. 유가나 도가를 좀 쓰자. 그리고 군국제라는 거를 시행을 해. 군국제는 봉건제하고 군현제의 그 혼합형이거든. 황제가 다스리는 이 지역은 군현제로 통치를 해요. 황제는 이 지역만 다스려. 그래서 자기 지방관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봉건제로 세습이 가능해. 여기에 제후들이 있어서 제후들이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하면서 봉건제 형식으로 통치를 하는 군현제와 봉건제의 혼합 형태입니다. 군국제를 시행을 했던 이유는 한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그 공신들을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얘기는 그 공신들이 나라에 충성을 할 때는 공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황제는 그 공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처음에야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우를 해준 거지 그들이 부담스럽죠. 점점 힘이 강해지면은. 자, 그리고 흉노랑 전쟁을 했습니다. 흉노랑 전쟁을 했다가 패배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흉노에게 전쟁에서 지고 나서 예물을 주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안 무제입니다. 무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름에서부터 무자가 들어가잖아. 우리 한국사에서 뭐 저기 발해 무왕 이런 사람들 중국이랑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랬던 왕이죠. 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겁나 열심히 합니다. 자, 한 고조가 졌던 그 흉노를 공격해서 흉노를 토벌해요. 장건이라는 사람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베트남의 남비엣 동쪽에 고조선 여기를 정복해버립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황제예요. 이 황제가. 근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흉노 토벌하랴 뭐 남비엣 고조선 다 막강한 나라들인데 거기를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경제 면에서는 완전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야. 경제에서 재정이 악화됩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재정 악화. 재정이 너무 악화되자 국가의 상공업을 통제하고 소금하고 철을 국가에서 모두 전매하는, 국가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 소금과 철의 판매금을 국가가 챙기는 염철 전매제, 개인은 판매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또 무제는
유학을 장려합니다. 당시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장려했다. 그 이후 한은 어떻게 되느냐? 호족들이 점점 성장을 해요. 지방의 호족 세력들의 성장. 이 호족 세력들은 한국사에도 나오죠. 그 신라 말에 나왔던 그 호족이랑 비슷한 존재들인데 대토지를 소유하고 각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호족들이 황제를 점점 위협을 했고 결국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했어요. 한 고조가 세웠던 전한은 망했습니다. 왕망에 의해서 왕망의 신나라에서 망했는데 오래 못 가요. 이 신은 정치를 잘 못했어. 왕망이 뭐 그 노비제 없애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너무 급진적인 계획이었고 성공을 못해. 결국 한이 부활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거를 그 한 고조는 전한, 여기는 후한해서 광무제라는 사람이 부활을 시켰어요. 하지만 호족들, 외척, 왕의 외갓집 사람들, 그리고 환관, 중국사에서 나라 멸망할 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호족, 외척, 환관. 근데 이들이 다 날뛰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 삼국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삼국지에 뭐 십상지 이런 사람들 막 나옵니다. 결국 지방에서 황건적의 난으로 한은 그 이후 쇠퇴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 한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시기, 이 한나라, 진나라 있을 시기에 그 주변 국가들은 어땠느냐? 먼저 유목지대에서는 흉노가 이때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흉노는 스키타이 기마 전술을 바탕, 그들이 썼던 기마 전술입니다. 이걸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동방과 서방, 중국과 로마 쪽, 뭐 저 파르티아 이런데 거기를 잇는 비단길을 장악합니다. 그 두 세력을 이어주던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거든. 왜 비단길이라 하냐 하면은 그 당시 비단이 이 길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대. 그래서 실크로드, 우리는 비단길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뭐 비단길에서 막 길이 막 진짜 아름답고 막 평평하고 이런 길은 아니야. 그 사막 거치고 되게 힘든 길인데 그 길을 통해 비단이 많이 무역이 됐다고 합니다. 실크로드. 흉노에서는 대장을 선우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 황제라 하는 것처럼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목지대 흉노가 성장을 하자 중국은 이들과 대립을 많이 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시황제의 만리장성, 한 고조 유방은 흉노랑 싸우러 한번 갔었어. 싸우러 갔다가 이 평성의 치욕이라고 해서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한 고조가 포위를 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쳐들어갔다가. 그래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부터 흉노한테 완전 숙이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위역에서 봤듯이 예물을 주어서 한나라 황제가 흉노에게 예물을 주면서 평화를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제는 대흉노 전쟁. 이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여기 흉노가 있으면은 한이 밑에 있어요. 흉노가 너무 강하니까 무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흉노를 견제하고자 했어. 그때 이 흉노 서쪽에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월지도 흉노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무제의 작전은 뭐냐면 장건을 보내서 월지에 가서 동맹을 맺고 함께 흉노를 공격하자였거든. 근데 장건이 가다가 흉노에서 잡힙니다. 처음에 가다가.
그래서 장건은 거기서 잡혀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흉노에서 머물게 됩니다. 흉노 사람들이 죽이진 않았어요, 장건을. 흉노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뭐 부인도 얻고 자식도 낳아서 막 이렇게 살다가 한참 지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탈출을 해서 월지에 갔어요. 근데 월지에서는 우리 너네랑 안 한다. 월지가 이때 이사를 갔거든. 더 이쪽으로 도망을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쭉 갔는데 가서 같이 흉노 치자니까 월지가 우리는 이쪽 이사 와가지고 흉노랑 관련도 없고 굳이 저들이랑 또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다시 잡혔어. 흉노에 두 번째 잡혔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머물러 살다가 흉노에서 또 안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한으로 복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장건이 뭐 비록 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흉노에 머물면서 흉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앓은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장건의 그 활약으로 한무제는 흉노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유목지대였고 다음 만주와 한반도.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 배웠었죠. 여기는 한국사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팔조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위만조선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철기를 본격 수용했다. 두 번째, 부여. 고조선 망한 이후에 등장한 초기 국가 중에 하나죠. 부여는 연맹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왕은 없고 그 부족 단위의 그 연합체였죠.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을 그 부족 단위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는 남쪽의 마한 친한 변환인데 재정 분리 사회였다. 다음 일본 열도. 일본은 그 야요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야마타이국이라는 통일 왕국이 등장합니다. 히미코라는 여왕이 통치를 했고 이들은 중국 위나라 아까 위에서 이 한나라 후한을 멸망시킨 황건적난 이후에 후한을 멸망시켰던 위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고 친, 위, 외,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사신 보냈고 친위왕의 칭호를 받았다. 자,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